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교통 소식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목요일과 비슷하지 않게 더 긴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 부근, 영동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금 한남대교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 정체를 보이는데요. 현재 내부순환의 경우도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기름램프부터 홍제램프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마포대로나 신촌로, 통일로 모두 도심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동서문로도 기름역에서 한성대 입구역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밖에 동부안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 도심 쪽으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차량 정체인데요. 옆으로 가는 동일로도 오늘은 화양 사거리부터 영동대교 남단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요. 옆에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 정체가 이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원달러 환율 얘기 말이에요. 네. 이게 언젠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지금은 막 급박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외환 당국도 구두 개입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보면은 거의 일면 기사로 이 원달러 환율 얘기 많이 다뤘는데요. 어제 오전이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환율이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는데 아주 급박하게 원화 강세가 진행된 거죠. 저도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됐는데 결국 6년 만에 1,010원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같이요 공동으로 이렇게 구두 개입을 일단 나섰습니다. 과도하게 쏠린다 이런 말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발표와 함께 1,010원을 회복했는데 그게 잠시였습니다. 다시 1,009원으로 됐고요. 결국 1,007원대까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자 이미 시장에서는 1,000원 선도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900원대를 본다는 거죠. 일명 세 자리대 환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은 2008년 4월 29일 그때가 장중에 998원이었었습니다. 이 998원 이후에 거의 6년 2개월 동안 이제 한 번도 세 자릿수 환율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 내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원화 강세가 지속되나 원화 환율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나 기록적인 흑자 행진 아닙니까? 벌써 30개령 가까이 경상수지 흑자 나오고 있고요. 방금 한국 경제 펀더멘탈 좋다. 그리고 최근 2달 동안 의외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몇 천억씩 사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풍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외국 자본이 나가서 걱정이고 지금은 꾸준히 들어와서 걱정이고 이게 참 이래저래 걱정인데 네. 이거 수출 기업들이 900원대로 떨어지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원화 강세, 이 환율 하락의 문제가 하반기 올 전체 최대 위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짰던 사업 규정도 속속 수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자동차를 보면은요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매출이 2천억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진짜 원화 강세에 가장 피해를 보는 큰 업종인데요. IT 전자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IT 전자업계가 이제 많이 낮춰서 이 원달러 환율을 1,050원 정도에서 이제 많은 새 사업 계획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1,050원, 1,000원은커녕 이제 세 자릿수 900원대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전면 수정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환해질을 하고 한다고 쳐도 중소기업들을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 환율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 국내 생산을 모두 해외로 돌리자. 막 이런 해법들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곧 이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청문회 거치고 할 거 아닙니까? 임명될 텐데 지금 최경환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을요. 뭐 과도하게 막지 않겠다 이런 쪽이어서 일단은 세 자릿수 환율 기정사실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올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로. 이분들한테는 이제 잠시나마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워낙. 근데 돈을 벌어 이제 해외로 여행을 나가죠. 이거는 뭐 그래도 잠시나마. 예. 잠시나마. 네. 그리고요, 이 대형 할인마트 문제가 도대체 이 소형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성낙일 서울 시립대 교수 등 2명이 대형 유통업체 시장 진입과 소매 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대형 할인마트 1개가 생기면은 지역 내 동네 슈퍼마켓 22개가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래시장 내에 또 식료품 가게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2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할인 1개 정도 생기면은 뭐 동네 슈퍼마켓이든 전통시장이든 한 20개에서 22개의 가게가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형마트보다 조금 작은 SSM이라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여기도 하나 오픈을 하게 되면 동네 슈퍼마켓은 7개, 전통시장에 있는 식료품 가게점은 8개가 줄어든다, 문 닫는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 할인마트와 SSM이 늘어난 것들 확인하고요. 뭐 시, 군 구별, 인구들 이런 거를 분포를 해서 통제를 하는 방식, 인과관계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정교하게 이번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대형마트나 SSM 뭐 이거가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할 수가 있는데 네. 전체적인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너무나 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상공인들 위한다 하지만 또 대형마트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편하게 있죠.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문에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2009년부터 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좀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에. 근데 이때 이후로 문 닫는 동네 슈퍼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 소비자들이 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종속입니다. 종속. 지금이야 대형마트, 대형 유통체인이 좋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동네 슈퍼 다 망하고 유통체인 다 망하고 몇 개 체인만 있다. 이러면은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산업에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독점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소비자들 위한다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이런 대형 유통체인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의 골목에 있는 슈퍼들, 동네 가게들의 독립적인 유통체인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뭐 정책적으로도 살려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물론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서 그런데 그죠? 여기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죠. 네, 많이 나오는 건데요. 가장 따끈한 게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50대 분들이 은퇴할 때는요, 부부 기준으로 300만 원이 매달 필요합니다. 하고 현재 지금 60대 부부는 이제 260만 원 정도가 매달 필요한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분석인데 이제 현재 중산층의 월 평균 소비액 출액이 206만 원이다 해서 아마 이렇게 260만 원, 300만 원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50대는 300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 60대는 260만 원이 필요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한 40만 원 정도 나이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자녀와의 동거 기간 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50대는 60대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자녀를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더 필요하다. 50대는 300만 원을 매달 준비해야 되고 부부 기준 60대는 260만 원 준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근데? 참,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자녀교육도 좋지만요. 이제는 좀 우리 50대, 60대 분들 챙겨야 됩니다. 자기 노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요. 예. 부모 자식 간의 AS 관계는 뭐 둘 중에 하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각자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 해석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일본이 70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셈인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시아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들썩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속내가 과연 어떻고 일본의 여론 어떤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종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요새 일본에서 생활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수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특히 한국에 대한 여론, 아시아와의 긴장이라는 게 고조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포함을 해서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참 문제인데 일본의 우경화. 근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 전수방위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죠. 한 72년 또 62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게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헌법,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한 게 전수방위인데, 그게 1일날 해석 개헌이라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헌법 해석을 바꿈으로써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워낙은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대로 있는데 그 헌법은 그대로 놔뒀거든요. 네. 헌법 자체를 워낙은 아베 총리도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고 싶었는데 보통 헌법으로 보수파들이 얘기하는 보통 헌법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 같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오랫동안의 염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헌법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여론의 반대가 워낙 거세고 하니까 우선은 그 해석을 바꿔서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 국가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전쟁을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일본에서도 지적이 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걸로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절차를 상당히 강행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반대 신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인 그런 경위가 있는데 그 다른 입법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발도 더 큰 것 같아요. 아베가 근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아베 총리 자신의 개인적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신념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역사 수정주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베 총리가 2006년에 처음 정권에 잡았을 때, 그 1차 아베 내각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내걸었던 게 전후 체제의 탈피거든요. 네. 그 전후 체제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평화헌법 체제인데, 그 아베 총리의 신념, 역사관에 의하면은, 그건 일본이 패전한 상황에서 미국의 점령하에서 미국에 의해서 강요당한 거다.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예. 부당하게 일본의 주권이라 이런 것이 제한돼 있다. 제약돼 있다. 그런 역사관을 오랫동안 가져오고 그거를 그런 제약을 풀고 일본을 정상적인 국가로 모든 권리 같은 것을 되찾는 그런 면에서 그 주권이라는 얘기도 자주 하는데, 그런 어떤 전후 체제가 이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겠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계속 반복을 했고, 1차 내각 때는 그걸 전면에 내걸고 그랬어요. 예. 아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들 이쪽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고이즈미하고 아베를 비교하면 아베는 진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념에 찬 어떤 우리식의 기준으로 보면 극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예. 네. 말씀하세요. 고이즈미 총리도 보수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역사 수정주의적인 보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가 그렇게 역사 수정주의적인 면이 강하진 않아요. 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략적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아베 총리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약간 이념적 보수의 경향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에 와서 더 밀어붙인 건 아마 그 신념에 더해가지고 최근 한 2008년경서부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힘으로 밀고 들어온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강대해진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을 하면서 영토 문제 같은 것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예. 일본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일본도 군사력을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힘과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위기의식도 가져서 이번에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여론 자체는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 반대론이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가 적어도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60%. 찬성하는 사람은 뭐 한 그 절반 30%, 30% 정도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막 약간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반대가 절반 이상이다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수가 이성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안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안전보장 집단적 자유권 이런 것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무슨 경제 문제나 세금 문제같이 금방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그래서 막연한 불안 또는 이 아베 내각이 여러 가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자세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 같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일본이 전쟁을 한다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고 그냥 비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야당도 또 그런 비판을 결집해야 될 야당도 예. 지금 분열 상태고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는 반대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게 또 하나의 현실이죠. 지금 그 일본의 그 확대 해석 문제 때문에 군사 개입, 우리한테 이게 군사 개입되는 군사 개입을 하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제일 걱정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일본에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네, 이것도 아마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요즘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이건 뭐 한반도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일본이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할 때에도 어떤 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관련될 경우에는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원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 한국 또는 한반도 주변 한반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때 한국의 동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재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번에 해석 변경으로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 외교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뭐 영토 영해 이런 거 하고 그걸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근데 주일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나 급변사태 때 그 미군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할 때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또 미국도 지금 군사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니까 일본에 기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 주변의 공해상이나 이런 데에서 해상 지원 같은 것을 현재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하게 될 경우에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한반도에 일본이 어떻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틀이 생겨버린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아마 한국, 일본, 특히 한국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인 과제로서 대처를 하고 또 일본과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북일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수교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수교까지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제 발표고 오늘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를 합의를 했고 북한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온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교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인도적 문제라는 거를 이 4개로 해가지고 납치 문제 또는 행방불명자들 조사 이런 걸로 해서 북일 간의 여러 가지 제재가 풀리면서 교류, 접촉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은 올해 안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교육에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고요.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용산 화상경마장이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과 일요일 시범 개장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막으면서 지난 주말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용산의 성심여중고 김유록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상경마장, 이게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경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아치장님? 그러니까 교수님 정말 우리가 좋은 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전국 대한민국에 좋은 일은 고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좋은 일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전국 대한민국에 3개 오프라인 경마장이 있습니다. 서울과 과천과 부산과 제주에. 예. 그건 쟤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걸 실제로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화상을 통해서 일종의 도박을 즐기는 화상 도박장이 물론 전국에 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무슨 레저라든지 게임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그냥 하루 종일 화면만 바라보면서 좁은 공간에서 도박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 화상 도박장 주변에 가보면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의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돈을 잃었을 때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분들이 그 거리를 배회할 때 지나가는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위협감과 안타까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용산의 도심 한복판에 학생들과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에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는 25개층짜리
화성 도박장을 지금 오픈하려고 하니까 예. 거의 모든 서울 시민들 각계각층이 발벗고 지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우리 안 처장님이 경마가 레이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 경마장 가보면 그게 레이서인지 아닌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다 안다 하더라고요. 예. 그 금방 알아요. 아니 저는 거기에 우리 애들 꼬마였을 때 말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가 여기는 오는 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시. 그리고 우리 김유록 교장 선생님 수녀님이시죠? 네. 근데 왜 이거 안 쓰셨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수도복. 예. 네. 저희 성심수녀회는 그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시대 여성들이 입는 복장으로 해서 수도복을 단순화해서 지금은 일상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냥 궁금해서.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지금 성심여중고 교장 선생님이신데 여기 박근혜 대통령 모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8회 졸업생이세요. 8회 졸업생. 대통령이 나온 학교 근처에 화상 도박장이 생긴다. 이거 참 좀 아이러니컬한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편지도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님이 나온 학교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죠. 그래서가 아니라 손쉽게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확실하죠. 네. 동문 선배님이시니까. 네. 처음부터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바로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일단 저희 자체의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이상 반대 싸움을 해왔고, 어제 이제 1년 이상의 노력 끝에 반대 서명지를 주민대책위 이름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들으셨어요? 여기 화상 경마장 들어선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은 작년 4월 말에 들었고요. 그래서 5월 초부터 주민과 학부모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때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알 때부터 항의하시거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사회는 2009년부터 이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에게도 공지를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용산구청장님께 여쭤봤을 때도 구청장님도 구의원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지어졌고 그리고 이미 마사회가 건물주로부터 건물주가 마사회 건물을 팔면서 357억의 돈을 받고 마사회에 팔았는데 마사회로 소유가 넘어간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질 않았던 거죠. 마사회가 근데 제가 알기는 돈이 엄청 많은데요. 네, 1년 매출만 8조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 줘도 된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으로. 그렇죠. 뭐 도서관까지는 너무 고상하지만 최소한도 사무실로 임대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범개장이죠? 시범개장이 아니라 기습개장이죠. 아니 기습적 시범개장이죠. 근데 이게 기습적 시범개장인데 이 시범개장이라는 거 이거 결국은 개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말이 시범이지 사실은 그렇게 갖고 전국에 이제 화상 도박장을 다니려고 하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마사회 수요하면 금토일에 하루에 몇만 명씩 오는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25계층이 전부 다 화상 도박장이니까요. 25계층이? 네. 전층을 그러니까 다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버리면 사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막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창에서도 오시고. 알고 다 오시는 거예요. 경마를 동네 주민들이 하는 게임은 아니죠. 근데 그 피해는 동네가 보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우리 학생, 학부모, 특히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그게 너무 학교에서 바로 보여요. 건물이. 유리창 밖으로 210m 거리예요. 210m 거리. 그게 근데 마사회 측의 입장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마사회 측은 그것은 이제 3, 4개월 시범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닫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죽어야 문제인지 실제로 아이들이 날마다 교실에서 도박을 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그 대회를 하실 때 바로 아이들의 그 움직임 동선 안에 바로 같이 계시는데 지난 주말 저희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냥 쏟아지는 욕설과 폭언과 폭행과 정말 그분들을 막아내는 과정에 저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다치고 넘어지고 밟히고. 잠깐만요. 네. 마사회 측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입장객들을 주민과 입장객들 사이 그러니까 마사회가 있고 그걸 막는 개장을 막는 주민과 학부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장객들 있었는데 마사회가 그 입장객들을 이렇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사이에 껴갖고 그 싸움을 하는데 마사회 측에서 이제 수수방관하고 방조를 해서 저희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한다면 입장객들도 폭력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막 폭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폭언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나는 죽어도 경마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분들은 왜 못 들어가게 막냐고 욕도 하시고 욕하시고 밀어붙이시고 과천에서 하시지 왜 거기까지 가시나? 그러니까 차라리 합법 오프라인 경마장에 가시면 될 텐데. 왜냐면 7월 6일까지 무료 개장을 하겠다고 전국 매장에 공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이에요. 용산 장외 발매소는 여기 계속 있었죠. 저기 용산역 저기 후미진 골목이 있었습니다. 주택가는 학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당연히 저희는 도심에 있는 건 그래도 문제라고 나가야 된다. 멀리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잠깐만요. 근데 장외 발매소하고 실제로 화상 경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장외 발매소가 공식 용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화상 경마 도박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그렇군요.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장내 발매소. 제 과천 경마장 장내 발매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장외에서 발매한다. 막권을 발매한다. 그래서 장외 발매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장외 발매소지. 그게 표안 파는 것이라는 이름인데. 저희 화상 도박장 맞습니다. 정확히. 실제로는 거기서 도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때는 임대였죠. 근데 지금은 마사회 소유의 건물이니까 100년 이상 지금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규모도 커서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을 저희가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규모도 작은 데다가 용산역 저 오른벽점에 보기에 왼쪽 편에 있었는데 후미진 곳에 있어서 거기에 광라장이 있다는 걸 용산역을 다니는 저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문명국가들이 채택한 원칙이 도박을 없애면 좋은데 못 없앤다면 가급적이면 먼 곳에 안 보이는 곳에 후미진 곳에 라스베가스도 그래서 멀리 만들어졌다. 강원랜드도 멀리 보낸 거예요. 그런 문명적 판단을 한 거거든요. 사행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외곽 이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마사회.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청,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구청장 지금 모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 마사회는 어떤 단체길래 이렇게 반대를 해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 고충이 발생할 때 판정을 해주는 곳인데 마사회는 농림수산부 장관 산하에 수십 개 공기업 중 1개 공기업에 불과합니다. 근데 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원들이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이 용산 국회의원이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국민위원회 공고한 게 6월 17일, 18일이에요, 교수님. 근데 그걸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 주말에 보란 듯이 그냥 기습 개장해버리더라고요. 이건 저는 국가기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받은 것은 6월 23일이었습니다. 근데 28일 뭘 받으신 그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게 23일이었는데 28일 날 기습 개장을 한 거예요. 뭘 믿고 그러죠?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뭘 믿고 그런다고 보세요? 우리 안채양이. 저희들 분석이 하면 이제 한국 마사회장 현재 예전에 새누리당 정치인 출신 현명관 씨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7인의 멤버 중에도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인이든 17인이든 예, 거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네. 근데 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좀 하는 게 제도가 우선이 돼야죠. 제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사실 그 학회에서도 말이에요. 예. 이 좀 뭐라 그러나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후원사 같은 거 찾을 때 마사회 가면 좀 잘 해주고 저건데 안 하거든요. 이미지상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생각을 못하나 저는 참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문영민 교육감 시절부터 조희영 교육감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쨌든 이번 주에도 개장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7월 6일까지 무료 개장을 전국에 공지를 해서요. 그 뭐 막권도 2만 원 공짜로 준다고 얘기하고 점심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전국에서 모여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아, 물론 전국에서 오겠죠. 그분들이야. 전국에서 오는데 오는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이걸 없애야지 오는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막는 것은 경마공원을 막는 것도 아니고 마사회 말산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학교 앞에 그런 화상 경마 도박장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얼마나 유해 환경이 생기는지. 지금 학교 앞에 얼마나 가깝지? 210m죠. 그게 법규상으로도 그 학교 반경 못 들어오는 200m. 딱 10m 정도를 더 벗어났습니다. 이게 학교보건법의 문제점인데요. 200m만 벗어나버리면 뭐라도 들어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전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굉장한 편법 꼼수가 있는 게 같은 관내 이전할 때는 그걸 안 받게 해놓은 겁니다. 농림수산부하고 마사에서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규모로 확대 이전하는 건데 용산 관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 동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그 반대가 있는 한에는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그 박기성 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대책위와의 과정 안에서 협의 과정에. 근데 협의가 진행 과정이고 더 이상 지금 그 양쪽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달라서 입점을 전제로 하는 협의하겠다는 마사회와 입점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점 자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 입장 차이가 지금 조정이 안 돼서 협의 진행 중인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뭐 국민권익위원회 그 의결도 존중하지 않고 기습 개장을 한 겁니다. 근데요. 네. 그 마사회 화상 경마장 이게 들어오면은 주위에서 이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몇몇 상인들이 이제 그것을 기대를 하고 찬성 측을 구성을 해서 마사회의에서 상생위원회 뭐 이런 걸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대전 월평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 그 최근에 마사회가 그걸 확장하겠다고 하자 그 주변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예, 상권이 완전히 그 붕괴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주변에 살지 않고 실제로 학급 수가 열학급에서 세학급으로 줄은 걸 본 거예요, 그들이. 예. 잠깐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의 최원일 홍보실장이라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저께였었죠. 저희 YTN 수도권 투데이와 인터뷰를 할 때 이 장외 발매소 그러니까 화상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은 학생들 주 통로가 아니다. 입점 반대하시는 분들은 경마 고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데 1,600만 명의 고객이 1년 동안 경마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연인원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5천만 중에서 1,600만이 한다면 이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다는 건데. 그건 도박공화국이고요. 그거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인원인데요. 교수님 연인원인데.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전문 안전 요원을 채용해서 매일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CCTV도 있다. 자,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희는 화상경마장이 없었을 때는 그 CCTV 필요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전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저희가 싸움을 끝나고 나자 그 안전지킴이는 아르바이트생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안전을 책임지는 그 책임 소장님, 김종태 소장님도 우리는 건물 밖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 돈을 잃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주변을 돌아다니는 건데 단지 아이들의 통학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주변에 그 영화관도 가고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들인데 그곳에 도박에서 돈을 잃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문 안전 지킴이를 하겠다, CCTV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사회 자체가 그게 들어올 때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걸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그 개장을 찬성하는 단체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인근 용문시장 상인협의회 뭐 이런 데는 찬성한다고 그 주장을 한다는데 마사회가. 그 마사회가 그 주장한다는 그분들의 그 찬성한다는 찬성한다는 그분들의 주장을 저희도 받았어요. 당신들이 주민 대표라고. 근데 저희 명단까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도장을 찍은 서명한 분들은 동장님이 불러서 모임에 갔다가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해라. 그래서 서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대표라고 하시는 정만기라고 하는 그 주민자치위원장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서 해임이 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사회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만든 대책위를 마치 주민들의 대표인 것처럼 지금 저희들의 대립해서 주장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성한다고. 근데 그 실제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상권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3분 계셔요. 3분. 그 옆에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 몇 분들이 그 누구라도 좋다. 나는 일단 토요일 일요일 날 장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3분 거기에 오셔서 시위하시고 계십니다. 동장은 찬성하시는 모양이죠? 동장님이 그 정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공식적인 건 용산 주민 중에 20만 명 가까이가 반대 서명을 이미 했고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전원이 반대했다는 게 공식 알겠습니다. 성을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마하시는 분들이 전부 범죄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럼요. 물론 실제로 아니죠. 경마를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이고 장려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1600명이라고 주장하는 숫자도 전 과장됐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 계속 짚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산 성심여중고 김유록 교장 선생님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